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부터 다소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일부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남북 경협제 강세가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그 흐름 오늘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엇갈린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실적 베이스로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쉬어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시장에 있어서의 연평균 앞으로 2030년까지 30% 정도, 이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세를,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아니고요. 최준용 부사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HBM 관련한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AI 산업의 확장 속에서 우리도 관련한 시장에 대한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30%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고객사들의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요구 가능성에 부응하여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사이에 봤었던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 보셨다면 요거 보셨을 텐데요. 지난 SK하이닉스의 어떤 한 직원의 1월달 연봉이 아니고요. 월급 명세서를 누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2025년 1월 급여 PS 포함하고 특별 성과급을 포함해서 1월 급여의 전체 금액을 보니까 5,600만 원이고요. 이거저거 공지하고 나도 거의 4,800만 원 넘게 5천만 원 가까운 수준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연봉 아니고요. 월급이다. 월급을 4,800만 원 받으면 와, 너무 좋겠네요. 예,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HBM 시장에 있어서 성장이 앞으로도 연평균 30%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것도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와, 1월 달에 내년에도 이렇게 큰 금액의 상여금, PS 이런 거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주분들은 주가 수익률로 또 대리해서 요 수익을 함께 향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오늘 2차 전지주의 동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누가 대장주일까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시총 순위 큰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 SDI가 가장 상승폭이 크고요. 요 개별적인 종목단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케엠의 주가의 급등세,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LNF의 주가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재 장비할 것 없이 2차 전지주의 랠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거 좀 다른데? 이전하고 다른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있어서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전기차보다는 세액공제에 있어서 이제 면제가 끝나는 흐름이 10월 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의 ESS 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리포트 하나 보시죠. 에코프로 BM에 대한 종목 보고서입니다. ESS, 에코프로 BM은 수혜가 좀 제한적이다. 주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관계사들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O는 뭐 LNF나 중국 기업이랑 지금 관계사를 맺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 정도, 그것도 삼성 SDI 전부가 아니라 일부 좀 울산 공장에서 나오는 그 정도에 있어서의 커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 수혜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분석이 있으면서 투자 의견이 홀드, 그러나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주가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에서 5%대 강한 상승을 에코프로 BM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LFP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회사인 CNGR과 ESS용 LFP 양극재 사업에 대한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요거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2차 전지면은 덜 오른 종목 사면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주 살짝 주춤하는데 뭐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고점에서 계속해서 높여갔었던 한화오션의 주가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6에서 7% 사이 하락세 지속이 됐는데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엔 파업 등의 쟁의 혐의가 범위가 더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업의 생산 현장과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의 협력이 일어날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쟁의 관점이 범위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오션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닐 텐데 오늘 하나오션이 좀 하락폭이 큰 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늘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다양한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를 찾고 있죠. 최근에 수출 데이터 한번 정리한 거 내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자, 내용을 보시면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입니다.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 품목 데이터로 잡힌 것은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 됩니다. 중대형 변압기가 66%나 전년 대비해서 더 증가를 했고요. 대형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빙과류도 높았고요. 라면도 꽤 많이 지금 판매가 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그 데모노터스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K라면에도 홍보 효과가 톡톡히 발현이 됐다. 그중에서 가장 또 수혜를 기대하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 역시나 선박 쪽에 있어서의 수출 규모도 더욱더 작년 대비해서 늘었고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반도체, 철강, 화학 정유 순으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최근 저희 경제 시그널 10을 통해서도 이제 변압기 쪽에 있어서는 계속된 수요 증가를 이야기했었고 선박에서도 미국 쪽에 있어서 기대감 가져보겠다. 화장품도 조금 더 확대가 된다. 반도체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상 지금도 투자할 만한 그런 구간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다소 소강 상태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9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하는 3,20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2%대 상승한 81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총 상위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 대형주가 좀 엇갈리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 흐름 보입니다. 자세한 시장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2분기의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뭐 통신주 가운데 KT 그리고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코스메스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오늘 실적 발표된 기업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찾아보면은 그동안 또 급등했었던 달바글로벌이 좀 많이 빠져요. 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네. 뭐 우리나라 그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달바글로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투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미스트 같은 특정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부분이 사실상 그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이렇게 빠지게 된 요인 말씀드렸던 듯이 그 미스트 같은 거 말고도 다른 화장품들, 다른 아이템들에서의 어떤 그 실적 성장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성장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뭐 주가 하락이 없었을 텐데 이게 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다른 화장품 그 기업들에 비해서 특정 아이템 그리고 굉장히 협소한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달바글로벌 같은 이런 기업, 국내 화장품 기업의 뭐 어떻게 보면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확장성이 있냐, 성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게 너무 과대평가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하락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좀 고평가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상장 당시부터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럼 오늘의 급락에서 좀 일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수익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뭐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 수익을 다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이 화장품 기업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높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나 본전 뭐 말하자면 원금이 좀 되셨다 그러면 나왔다 다시 들어와도 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스트나 특정 아이템 뭐 그런 거에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템으로 또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 기업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기업 가운데서는 코스맥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코스맥스는 좀 고실적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이 너무 좋죠. 실적이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이제 기업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많이 좋았으니까 그 이익을 실현하고 나온다 이런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됐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ODM, OEM 업체들이 다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글로벌 기업 어느 기업에 좀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개발 역량도 있고 그리고 생산 역량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K뷰티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업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그동안의 뭐 고평가 논란 이런 것보다는 실적도 이제 기대되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K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이전에도 계속 좋을 것이 예상된 가운데 지금 이번에 B2B 성장의 영업이익이 105%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1조를 돌파하며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이전에 이제 SKT 사태 사이에서 주가가 꽤 많이 그렇죠. 올라갔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 주주환원 쪽에 있어서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7월 이후에 중순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이 보였는데 통신주 가운데 KT는 좀 계속 매력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SK에서 75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게나 많이 이탈했나요? 예. 저는 너무 적게 이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75만 명이 아니고 750만 명 정도 이탈했으면 아마 이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졌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아쉽네요. 예,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75만 명만 이탈을 해서 좀 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75만 명이 대부분 어디로 갔냐 그러면 KT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를 이제 통신사가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뭐 만 명 단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KT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75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이제 KT로 간 부분도 있지만 그 KT의 자회사인 그 KT 에스테이트도 광진구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 그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 실적이 시제스? 예, 그것도 상당히 너무 비싸던데요? 그래요? 네. 그거 분양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엄청 예. 비싸던데 거기. 예, 아마 비싸게 팔아서 그 영업이익이 좋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도 그 분양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것도 이제 영업 실적에 그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으로 뭐 KT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10가지 키워드 어떤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CAT의 리튬 공장 중단, 실망 매물, 대남 확성기 철거,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회담, 7월 CPI 이번 주도 발표하죠. HBM 연 30% 성장, F 4% 급등, 이더리움 4,300달러, 그리고 AA 거품론, 마지막으로 에너지 패권까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HBM 연 30% 성장,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봐도 30% 성장할 거다. 네네.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그 AI 고품론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에 있는 건데 네. 사실 HBM 연 30% 성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지난주에 챗GPT 5가 나왔습니다. 그 혹시 여도원 앵커님 챗GPT 잘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무료이긴 하지만 네. 자주 상담을 해요. 네, 네. 챗GPT한테 저 고민 상담. 네, 무료여도 챗GPT 5는 네.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한개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예, 네. 챗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가 되고 나서 뭐 코딩 부분은 상당히 그 빨라지고 좋아졌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그 확장성이 갖게 되면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는데 이 챗GPT 5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다른 엔트로픽이나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겠다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이 AI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HBM 30% 성장하겠다는 거는 뭐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30%씩 성장할지는 그 불투명하지만 사실 성장한다는 거는 그 확실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라는 숫자는 목표에 가깝지만 성장한다는 건 이제 사실에 가까운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밸류에 대해서 혹은 지금 적정 주가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조금 더 올려야 되나요, 눈높이를?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같은 단가에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30%씩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게 더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얼마씩 성장을 할 것인가, 30%씩 성장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하자면 이 AI 칩에 들어가는 그 효율성,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AI 칩이 100개 필요했다 그러면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칩은 더 적게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면 HBM 수요도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HBM 수요는 늘어나게 됐지만 그 늘어나는 수요의 그 성장성이 떨어지게 될 텐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게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눌렸었는데 눌릴 때마다 그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거고 계속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 시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쪽으로는 되게 맞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늘렸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반도체주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물론 저는 사실 두 종목을
어느 한 종목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비중을 나눠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네. 대표님은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 앵커님이랑 방송하면서 SK를 밀었다가 댓글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삼성 국민주 삼성을 안 찍었다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뭐 삼성과 SK 둘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 얘기를 하는 이쪽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SK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반기부터 뭐 지금 계획이 잡힌 게 2026년까지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뭐 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AI 반도체를 삼성이 이제 수주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쵸, 파운드리에서. 예. 이제 그 관세도 하나 없이 네.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로 보냐면 삼성이 납품을 했을 때 시제품이 그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삼성은 조금 더 늦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약간 여유 있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SK하이닉스는 26만 4천 원대, 3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던 주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0.현재 9% 정도 하락하는데 조금 더 순서를 생각한다면 SK하이닉스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투자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CATL의 리튬 공장 중단 소식입니다. 돌연 중단을 했다고요? 네, 이게 아마 리튬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2차 그 전기차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신차를 재고차로 떨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리튬 가격 문제도 여기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지금 그 전기차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죽이기를 하고 있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기차 업장에서 그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하고 BYD 이 두 개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열어보니까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고 그 영업이익률도 실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BYD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BYD 가장 큰 그 전기차 업체는 BYD가 그 모양인데 지금 뭐 100개 가까운 업체, 이름도 모르는 업체까지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대략 20개 정도의 그 메이저 기업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도 만들어내는 그 물량들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이 상황에 이것들을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린다고 하면 네. 이 부담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2차 전지는 중국의 이러한 좀 포화된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리튬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이에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지금 일단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거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포화 상태다. 근데 이게 수혜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를 좀 낮게 잡고 좀 ESS 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좋게 봐야 하는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전에는 중국 그 전기차 업체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경쟁 대상이었다면 네. 현재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라운드란 말이 그 주말 동안에 나오기 시작하던데 트럼프 라운드 상황에서는 중국의 전기차나 중국의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나 2차 전지를 사용한 그 전기차에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뭐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그 교통수단으로 상당히 받아들이다가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40에서 60%까지 관세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뭐 4,000불씩의 어떤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이제 사실상 나갈 곳이 별로 없게 된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는 그 미국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중국 전기차가 관세 없이 거의 그냥 아주 낮은 관세로 사실상 아주 낮은 관세로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사실 없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나 중국 2차 전지와 경쟁하는 상황이 예전보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나 전기차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와 그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까요? 사실 오늘 보면은 최근의 흐름, LG엔솔이 먼저 좀 탄력적으로 단 대형주 중에서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삼성그룹주의 뭔가 영향으로 삼성 그렇죠. SDI, 예.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가 되게 오르죠. 강하고요. 예, 예. 어떤 기업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순환의 장세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건 LG엔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돌아가면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된 그 상황에서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2차 전지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힘을 잃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굉장히 힘을 다시 되찾고 말씀하신 대로 2차 그 ESS에서도 경쟁력을 되찾을 텐데 무엇보다 미국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을 가장 많이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이 LG엔솔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가장 큰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 ESS 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현재는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회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서도 트럼프와 푸틴 둘이 만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함께 3명이서 만난다. 사실 저는 이 만남이 성사될까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네네. 네. 네, 이 의지는 사실 그 푸틴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죠. 푸틴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걸 만날 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걸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조건을 받아들이겠냐. 네. 이것만 되면 사실 만나는 건 바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조건이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항복 수준의 것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젤렌스키가 그걸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했던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면 성사될 거라고 보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이상 사실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DW나 이런 외신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 전선도 계속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계속 밀고 들어온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절대적 지원을 받음에도 계속 전선에서 밀리고 영토도 잃고 있으면서 병력도 계속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우크라이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적 손실도 더 적고 정부의 어떤 그 부담도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더 확대돼서 지난주부터 남부 경협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어쨌든 테마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테마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만나고 나면은 셀 온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절대 장기 투자자라면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혹시 대략 맞추시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몇 개냐? 예. 숫자로. 한 30개 되나요? 비슷합니다. 24개 정도 됩니다. 24개? 예, 24개나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연관 관계를 찾는 게 명확하게 예.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예, 엔지니어링, 네. 토목건설, 기계장치, 콘크리트 이런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들이 과연 거기서 재건 테마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러면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채권 국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했던 국가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가장 큰 채권 국가는 미국과 유럽인데 그 채권 국가한테 그 선순위, 재건의 선순위가 있지 우리나라한테 선순위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과 간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선순위 국가들이 채권 선순위 국가들이 다른 나라 국가들을 불러서 재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기술 가진 국가들은 유럽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인력을 아니면 우리나라 뭐 기업을 불러서 쓸까? 이거는 상당히 미지수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동반된 기업들이 상승하는데 이 뉴스들이 올라왔을 때 단기 테마로서는 뭐 수익 매매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은 뭐 이번 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급등하게 있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계속 우상향을 그려낼 거라는 생각은 네, 조금 맞습니다. 접어두셔라.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탑픽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조선주에서 고르셨어요. 예. 조선주 뭐 마스가 때문에 조선주를 고른 건 아니고 계속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조선주를 계속 골랐었는데 네. 조선주가 아직도 다 오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도 수주 실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수리조선, 그러니까 MRO, 요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리조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이 미국의 그 동맹 국가인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가져오냐, 얼마나 가져오냐의 문제인데 사실 단순히 가져온다가 아니고 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LNG나 VLS나 이런 고급 선박, 그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외에도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그 계열사들 통해서 지금 이제 군함의 지원선들에 대한 그 수리조선, 그러니까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굉장한 역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크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건설하는 신조 실적 말고도 수리조선에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영업 실적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서 HD 한국조선해양을 고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수주 내용이나 그리고 지금 주가가 워낙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도 앞으로의 흐름을 아직은 덜 반영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그 흐름에 있어서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오늘 조선주 가운데서 좀 유일하게 한화오션이 좀 많이 급락하는데 그러면 혹시 한화오션은 왜 급락하는 한화오션 걸까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지난주에 많이 차익 올랐죠. 실현으로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가운데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을 꼽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세 여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SK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왔다 갔다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장 흐름,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아무래도 다양한 상방 재료,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 매크로 이슈들에 의한 이런 전망 수정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 트럼프의 개별 품목 관세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7월 CPI, 8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 또 한 가지 본다면 소매 판매, 생산 판매 등의 실물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옵션 만기일이라는 영향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지금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간 랠리에 대한 속도 부담이 상당히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박스권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이슈들, 이 부분이 올 FOMC 전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이니까 7월, 8월에 두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이 3, 4분기 미국 경기 향방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도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런 대주 양도세, 세제 개편안 등의 단순한 이슈 외에도 다양한 이런 실적 발표, 국내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확실성,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요. 아직 실적 발표 이전인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APR 챙겨주셨는데요. APR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K뷰티 대장주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류 종목 중에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이 박스권 없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APR 같은 경우에 K뷰티 산업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캐베원 같은 이슈가 있는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K뷰티 산업의 성장 동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이 APR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SNS 마케팅, 글로벌 셀럽을 이용한 성공적인 공략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2분기 실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안착 계속해서 주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류, 그 중에서도 K뷰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이 섹터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앞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종목군들, 앞으로의 상승 여력 좀 더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관련해서는 이 K한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APR 관련해서는 실적 발표가 정말 주요했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급도 잘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APR 관련해서 아직 가격 전략은 안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APR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20% 좀 더 상승한 가격대인 2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목표가는 2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는 베트남과도 협업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에 이런 협력 외에도 추가적인 국가들에 대한 협력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 외에도 기존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지금 베트남, 그 외 수많은 국가들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부지 조사 그리고 이 설계에 대한 자료 부분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력 외에도 현지의 건설 능력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 주셨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을 뛰어넘은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그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 외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5% 정도 그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단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매수 가능한 가격대 그리고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가에 비해서 약 15% 정도의 상승 여력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바로 SY스틸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재건 관련해서는 지난주 말부터 해서 쭉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정전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마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단기로 이런 재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회담 같은 경우 휴전 방안이 논의가 될 경우에는 향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회담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그리고 추가적인 압박 카드가 푸틴 대통령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상당히 재건 산업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줘왔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신고가가 높은 재원 관련 종목분들도 있겠지만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회복 구간에 있는 중소형주도 함께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15일에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재건 쪽 조금 더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박스권 이후에 상당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거래 대금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모습 단기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지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수급과 거래 대금이 뒷받침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8,000원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짧게 7,200원, 손절가 5,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단기적으로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길게 가져가 본다면 8,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재건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진건설 로봇이나 TI유행 같은 종목들도 꽤나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눈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종목군들, 특히 말씀해 주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가 다시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종목군들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 흐름, 이 45,000원대에서 지지된 이후에 6만 원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급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건주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건설에 대한 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장비,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단순히 건설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다른 종목분들도 함께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또 한 번 상방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추가적으로 더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재건 섹터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종목이 좋을지 조금 더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건이 오른다면 반대로 떨어지는 섹터가 하나 있잖아요, 대표님. 재건이 좋은 만큼 방산 쪽은 지금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 눌림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볼 수가 있죠. 한번 최근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 라인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거래대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상승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재건주와 함께 방산주가 눌리는 모습이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단가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점, 수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 보수라든지 추가적인 발주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은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 이후에 잘 유지가 된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대, 16만 원대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도 고려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주춤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슈, 매출에 대한 이슈,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방산주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지만 이 방산이라는 사업군 자체가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먼 시각을 가지고 이 방산주들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17만 원, 16만 원 이 구간이 지지만 잘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올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거기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쭉 봐보면 사실 오르는 종목들 대체로 다 2차 전지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바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제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안게 만드는 오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가 ESS 사업 그리고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ESS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국가 배터리 소재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국회 청원도 올라왔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배터리 신성장 동력 에너지 저장 장치로 불리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 규모도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배터리설 기업에서 아무래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K 배터리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시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돼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ESS 시장 같은 우리가 새로 볼 수 있는 시장이 개척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단기 이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는 이 배터리계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외에도 이렇게 ESS와 같은 다른 재료들이 붙어준다면 충분히 앞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ESS 안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쪽도 잘 가고 또 삼성 SDI 쪽도 강한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종목군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처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대형 종목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에코프로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또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ESS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도 위치도 상당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ESS 시장의 성장을 우리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분할로도 매수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성장 동력이 있을 대형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중에서 에코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부터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2차 전지 그리고 ESS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고민되셨던 분들은 에코프로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테마단에 있는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고요.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아직 진입의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남북 경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광물 자원 개발, 사료주들, 철도주들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테마성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료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종목 본다라고 한다면 대한제당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료 관련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경협으로 움직일 때 가장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잘 이루어졌다. 지금 테마성으로 한번 우리가 단기로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광물자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SH 에너지화학, 포스코퓨챔 이런 회사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철도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철도가 친환경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 정부 지택 사업 그리고 남북철도 재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 쪽에 대한 이슈 외에도 남북철도 재추진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주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노린다면 대한제당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챙겨간다면 철도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송가람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나서 지난주에는 계속된 회복,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단 시장이 지금은 상승 국면에 돌아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쨌든 반도체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반등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 그러니까 그들이 사서 지금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네. 뭐 3개월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예, 7월 외국인들이 보면은 잔고가 한 9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역대 최대치에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외국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일정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한 어떤 비미국 자산 선호 현상들도 일부 작용을 했을 거고요. 물론 여기서 달러 약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대적 의미의 달러 약세를 말하는 겁니다. 워낙 강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등 외국인 선호 대형주들이 이제 호재들이 좀 연이은 감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에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8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코스피 5천을 향한 의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사실은 여전한 감은 있죠. 반도체 부분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반도체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전자기기들, 뭐 컴퓨터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의약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도 아직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이번 주 있는 12일 날 미국의 그 FOMC 통화정책 회의 이거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그 한국의 어떤 8월 증시가 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좀 비관론적으로 들리겠지만 8월 증시가 사실 좀 계절적으로 좀 안 좋은 증시잖아요. 이런 걸 갖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상승세가 멈칫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한번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실적이 나온 네이버의 실적은 항상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분기도 괜찮았죠. 예, 2분기 실적도 뭐 호조였으니까요. 매출도 뭐 YOY로 해서 한 11.7%, 네. 영업이익도 한 10%, 10.3%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계속 늘어요. 뭐 서치 플랫폼, 이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부분 고루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국가대표 AI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 주가를 갖다 밀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이게 좀 네이버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네이버 경영진들이 잘 살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IPO 문제들,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네오페이의 어떤 IPO 가능성 등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주가를 갖다가 그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하나의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이버 입장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네이버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한다면 사실 지금 억눌려 있던 주가의 상승세가 뭔가 좀 고삐가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교를 하게 되면 밸류 측면에서 네이버가 아직도 낮아요. 사실은 절대적인 뭐 주가는 굉장히 높은 그쵸. 편이지만 사실 밸류를 갖다 따져 보면은 사실 네이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그 뭐 중복 상장이라는 문제 아니면 자회사의 상장이라는 문제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는 있지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곱게 마냥 고운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카카오는 어떨까요? 진짜 오랜만에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카카오에 등장을 했어요. 카카오가 사실 실적이라는 단어를 보기가 되게 어려웠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38.8% 네. 증가했으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했고요. 뭐 실적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플랫폼 매출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가령 뭐 톱비즈 매출 중에서도 그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AI로 녹여낼 거냐, 그리고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할 거냐, 그리고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카오 쪽에서 약간의 머리만 쓰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원이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2C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 성장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카카오 주가가 지금 네이버에 비해서 좀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가 움직임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1% 하락하는 반면 카카오는 지금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는 실적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동안 전 정권에서 좀 눌렸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AI 모멘텀을 실적에 좀 마련을 할 것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카카오가 뭔가 AI로 한번 일 낼 거라고 그 보세요? AI 에이전트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가령 뭐 항공권을 예약해줘. 진짜 옆에 비서 두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면은 뭐 나 저기 그 인터넷망 해제해줘. 이거 좀 번거롭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해줘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미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된다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전화해서 예. 지금 이 바빠 현대사회 예, 속에서 전화 연결하려면 되게 힘들고 예. 뭐 확인하고 이러는 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가을 시즌이 다가오니까 야, 이 가을에 입을 만한 청바지 하나 블랙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알아서 사줘.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야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오픈 AI의 협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서 AI 에이전트 쪽으로 우리가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낼지, 그다음에 전 국민 AI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따라서 카카오의 어떤 성과 네. 이런 부분은 주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좀 흐름이 엇갈리게 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함께 동조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휴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사인하고 이렇게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도소득세 논란 일단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대주주 기준이 지금 다시 한번 50억으로 복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금이라는 건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흘러가기를 바라는 쪽에는 당근책을 써야 되는 거고요. 돈이 상대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쪽에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는 채찍,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당근이 네, 왜 필요하죠?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우리 자산이 너무 가계 자산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 네.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너무 과장하다는 문제 의식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이 어디에 당근을 줘야 되는가를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10억으로 하든 50억으로 하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네. 그게 뭐 10억으로 하든 50억으로 하든 그게 과연 시장에 과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사실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서사예요. 정부가 어떤 서사를 갖다가 강조를 하느냐에 의해서 사실 여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뭐 50억으로 높인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확 올라간다 아니면 내린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아니면 뭐 기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 주식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의지를 어떤 가지고 정책, 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걸 갖다가 그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는 그 네. 대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루 주가 그렇게 하락했다고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진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저는 또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언사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 기득권 세력들, 정치인들은 부동산 딥스테이트 세력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식시장을 살릴 만한 그런 어떤 의지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증폭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기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시 이리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 기준이 그대로 10억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 10억, 그 대주주 10억 기준보다는 지금 주식 거래세, 그다음에 교육세, 네.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분리과세. 한다고 하면서 최고세율을 갖다가 생각보다 좀 높여놨잖아요. 10%포인트 높죠. 네, 이런 걸 갖다가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들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투자은행들에서 거대 투자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네. 굉장히 이 자체를 갖다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사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부정적인 어떤 정책들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배당세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해왔던 금융업종과 뭐 대기업 지주사들 지금 차익 실현 조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년 이제 6월이면은 사실은 이게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마냥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유권자들의 3분의 1이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인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어떤 가계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가, 그리고 그 쏠린 자금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흐름을 갖다가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한국으로서는. 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몇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짜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는 가능하면은 당근책을 유지를 하는 게 그 어떤 자본의 흐름을 돌리는 데는 가장 좋은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근이 주어지지 않는 주식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그동안 유입됐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그 위험도를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당히 좀 잘 그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뚜껑을 열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시석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이번 주 시장에서도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국장이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7월에는 또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장, 국장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심화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실은 밸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역사적 수준에 사실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S&P 500 같은 게 포워드 PER이 지금 22배를 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22.7배인가 8월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이제 30년 평균이 한 16점 몇 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좀 비교적 높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지금 27배인 줄 알고 있어요. 역시 네. 이것도 포워드 PER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갖다 정당화시키는 그 내러티브는 사실은 있죠. AI 혁명이 이끌어가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투자, 그다음에 생산성의 엄청난 개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기업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과도한 어떤 밸류, 역사적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높은 밸류에 대해서는 점점
사실은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전한 어떤 그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트럼프 초기에는 악재로도 이제 몇 번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은 시장이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가 실제로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미국 가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때가 됐다. 그때 과연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뭐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들이 비미국 어떤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은 미국 시장보다도 국장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장은 지금 사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가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만 잘 받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업황이나 실적이 좀 좋게 반영이 된다면 매력도는 훨씬 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업황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도가 워낙에 흐릿하다 보니까 저는 매력을 이게 찾는 게 3,200을 넘는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진짜 정책이 만약에 조금 삐끗하고 한다면 이거 3,200을 보는 게 올해 마지막 고점일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돼요.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면은 그게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사실은 그 의지가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 주식시장이 이 정부의 어떤 부정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만약에 삐끗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정권 초반에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님, 항상 우리가 하반기 연말까지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3,200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기존 주도주가 하반기에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시장을 더 올리려면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최근에는 정말 반바지, 반도체, 일부 바이오 종목, 오늘처럼 2차전지 주들이 강하거든요. 네. 반바지에 대해서 하반기 주도주의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단순하게 그 테슬라의 그 AI6 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에서는 패키징, 그 다음에 그 칩, 그 뭐 AI 그 HBM, 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의 TSMC와의 어떤 동맹에 그거에 맞서는 거의 뭐 AI 그 엔비디아의 AI 칩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테슬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미국 내 생산 제조가 어떻게 보면 붐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압박이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애플까지 삼성전자한테 일단 들어온 거고요. 일부지만. 그다음에 그 사실 그 퀄컴이라든지 이런 쪽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조를 갖다가 계속해서 고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자국의 안보랑 어떻게 돼 보면 직결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캐파 자체를 갖다가 지금 그 꾸릴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다. 그다음에 미국 내 제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 정책을 갖다가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밖에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밸류체인으로 두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고요. 네. 2차 2차 전지는 뭐 오늘도 반응을 하지만은 일단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다 소멸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호재에 반응할 단계가 됐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를 갖다가 일부에서는 전기차, 그다음에 ES 부분으로만 한정시키는 경향들이 사실이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AI부터 시작을 해서 UAM, EV톨 같은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까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여력들이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 앞서서 이제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진짜 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사실 주춤주춤하다가 봄 이후부터 뭔가 딱 달라진 삼성전자를 좀 느꼈어요. 사실 네네. 올 초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딱 그 잉여의 몸이 됐죠. 딱 편안해지고 나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 네네네. 뭔가 드라이브를 빨리 고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암울했죠. 네. 엔비디아 퀄텍스 통과를 못했으니까 사실 지금 시장을 뭐 반도체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네. HBM 시장인데 HBM 시장에서 좀처럼 성적을 못 내고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둔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 파운드리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빅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의 어떤 합종 영향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뭐라고 할까요? 두각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23조 원 정도 규모를 갖다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거기서 실험하는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엄청난 그 파생 효과를 갖다가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패키징 능력이라든지 HBM 생산 능력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기판까지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롭게 추구했던 모든 기술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그 부분에서 새롭게 꽃을 피울 수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밀렸던 어떤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굉장히 큰 약진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SMC가 지금 그 본토 우선 전략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국 생산, 미국 생산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고 하는 데는 사실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 공정, 뭐 2나노라든지 3나노 공정에서의 어떤 수율들이 어느 정도가 안정화가 되기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진짜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삼성전자 앞으로 7만 전자를 넘어서 그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발돋움하려는 딱 그 뭔가 중간 지점에다 놓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HBM 쪽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뭔가 유의 기세라면 하반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신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유리 기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 그 메모리 단에서의 어떤 최첨단, 딴 어떤 메모리 업체들보다 한 단계 앞선 어떤 선단 공장을 갖다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보여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게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글쎄요, 뭐 완전히 수율을 갖다가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큼 그 가령 뭐 HBM4라든지 HBM3, 12단에서 그 정도의 수율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수율까지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장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사실 그 칩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빅테크들은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줄이 사실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오늘 그 SK하이닉스 부사장의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보수적으로 잡아도 30%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의 26만 원은 너무나 싼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사실 뭐 지금 부사장 얘기뿐만이 아니라 해외 IB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사실은 나왔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령 뭐 내년에 그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내후년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정확한 수치는 갖다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센서스보다 보통 2배, 3배 정도가 높더라고요. 만약에 그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다라고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 자체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점유율 확대가 과거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런 점유율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대표적인 게 사실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인데, 그래서 이 HBM 공급 부족 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어떤 협상의 주도권이 기존에는 이제 공급사에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도권 자체가 이제 고객사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HBM의 수요는 굉장할 거고요. 성장률 자체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점유율을 갖다가 지금처럼 완전히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또 때마침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뭐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엔캠의 주가가 20%대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한 대형주의 강세도 지금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뭐 찐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진짜 바닥은 일단은 지나갔어요. 한참 됐죠, 지나간 예, 지. 그렇습니다. 뭐 바닥론에 대해서는 네. 뭐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많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작년 말이 이제 바닥이었다라고 사실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를 지나야 이제 바닥일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가 예, 업황에 근데 있어서의 사실은 바닥. 뭐 일단 에코프로비엠 실적에서 보는 것처럼 바닥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얘기했던 어떤 굉장히 컸던 불확실성을 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캐즘이 완전히 이제 돌파가 돼가지고 전기차 부분에 이제 엄청난 성장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악재가 벌써 한 2년 정도를 눌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가닥을 일단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양상이 뭐 어쩔 수 없겠죠. 9월 말이면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니까. 대신 그 시장을 갖다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ESS 시장. 왜 그러냐면 그전에 중국 업체들이 ESS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퇴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시장을 갖다가 지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국가는 어디냐?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다. 가령 뭐 LG 엔솔이 테슬라로부터 해가지고 LFP 배터리를 갖다 수주를 받았다라든지, 지금 미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던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다 퇴출되면서 공장을 갖다 철수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거나, ESS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물러나거나 하는 영상들을 사실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공급 개혁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갖다 서서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리튬 광산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산 정책이 이제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그동안 저점을 찍고 있었던, 계속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바닥을 모르고 흘러내리는 리튬 가격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리튬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올라야지만 결국은 판가, 그다음에 영업이익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재들이 쌓이면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고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시장은 여전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뭐 전기차가 뭐 점유율이 줄어든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다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ESS 쪽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아예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숫자가 찍히는 실적들을 보면은 물론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의 전분기 대비해서 놀라운 숫자로 급증을 하긴 했지만 어떨까요? 실적 내용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의 드라이브를 걸 만한 내용들이 계속 실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ESS 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OBBA법, 그래 IRA법 같은 경우가 그게 확정된 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ESS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전기차 시장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AMPC 영향을 받았어요. 첨단 제조 세액 공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최소 20%에서 한 3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AMPC를 갖다가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LG 엔솔 같은 경우가 6월 달부터 본격 가동해 들어서 양산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8기가와트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내년까지 이제 캐파가 3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삼성의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의 SDI는 LFP 배터리 그 ESS용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3원기 NCA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갖다 진출하고 있는 거고요.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전기차 둔화를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너무 상반기 중에서만 YOY로 한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유럽 내 굉장히 큰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조금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22년도에 보조금을 갖다 중단했던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갖다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EV 성장률이,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률이 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EV 잘 팔리고 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늘릴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반, 특히 그 ESS를 갖다가 38년까지 40조 원 정도를 갖다가 규모로 지금 계속해서 입찰 시장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거듭 강조를 하지만 EV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순환을 하겠지만 ESS 시장이 그 못지않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활짝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 시장 좋고 한국 시장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오주. 하반기에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 있어서는 수급 논리로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 텐데 덜 올랐던 종목, 뭐 실적도 워낙에 좋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하고 코스닥에서는 요새 워낙에 개별 이슈도 많고 뭐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뭐 FDA 승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하반기 어떻게 바이오 쪽도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일단은 바이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 투자할 때는 항상 변동성을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투자할 때는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R&D 쪽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등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차별적인 투자는 사실은 우리가 바이오 뭐 몇 년 전에도 봤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섹터가 뭐 움직일 수도 사실은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 개별 종목에 주문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바이오주는 사실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게 코스닥이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 못지않게 정말 무섭게 오르는 게 바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 종목이 뭐 만약에 뭐 우리 지금 시장의 1등 종목은 알테오젠이니까 알테오젠 좋은 얘기 있다 하면은 이제 확 올라붙은 바이오주의 상승을 볼 수도 있는. 근데 이게 또 과거와는 또 바이오주도 예전에 신라젠처럼 그렇게 뭐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 몇 개 지금 말씀하신 종목 외에도 몇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몇 배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섹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하반기를 시장을 이끌 만한 섹터 가운데서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 반바지는 기대할 만한 섹터가 될 것이다. 혹시 거론하지 않은 sek터 중에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는 이 섹터도 하반기에는 좋습니다 하는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에 그리드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예, 신재생. 가령 뭐 태양광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그리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뭐 소형 어떤 그 유틸리티들, 그 일종의 이제 발전소들을 갖다가 엮어서 효율성을 갖다가 낸다고 하는 쪽에 어떤 특화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가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햇빛 연금이라든지 바람 연금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역량을 가진 회사들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개인이 됐던 외국인 투자자가 됐던 보여주는 것이 1순위인데 네네. 저는 꽤 걱정이 되죠. 황교안님 걱정 안 되세요? 일종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인류 DNA가 약탈자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제가 DNA, 지금 그러는 거죠?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사실. 네. 주가가 내릴 거다. 아니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할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한 그 긍정적인 쪽에 낙관적인 이슈 쪽에 그런 쪽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갖다가 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상승세가 만약에 정책적인 변수만 없다면, 그러니까 그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싫어하는 뭐 10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율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수만 없다면 3,200이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3,200이 지금의 저점이고 하반기에 앞자리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긴 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갖다가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책적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사실 현 정부가 꿈꾸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거. 그 부분에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야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때 외국인 투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거에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오명을 먹고서 한 단계 레벨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또 윤석철 평론가님의 말씀을 우리 정무관계자분께서 누군가 보신다면 간절히 우리 시청 참여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무언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정책적인 부정적인 변수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시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고요. 그 가운데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반바지, 반도체와 또 바이오, 2차 전지주의 앞으로의 하반기 움직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윤석천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네시스 BBQ 글로벌의 흑자 소식입니다. 회계 처리 착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워홈의 경영진이 구본성 처벌 불원서를 6월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CJ E&M, 엔터의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커머스 쪽은 아직도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 신현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의 해외 거점을 맡고 있는 제네시스 BBQ 글로벌이 지난해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면은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따져보면은 본업 개선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에 따른 착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가 낸 경우 앞서서는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너시스 BBQ 글로벌은 그 지주사격인 제너시스의 자회사로 미국 그리고 베트남, 중국 3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는데요. 더불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 원에서 68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19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수익 지표가 이 양수를 기록한 게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인데요. 과거 제너시스 BBQ 글로벌은 2014년 처음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당시 이 회사는 16억 원의 영업 손실과 8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3년부터 다시 공시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시 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었고 앞선 회계년도였던 2022년에도 20억 원의 손실을 냈었습니다. 자, 회계 처리 흑자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손실을 그동안 지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갑자기 뭔가 영업을 잘했다든지 아니면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 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가 아닌 그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익이 나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뭘 조정을 했을까요? 네, 핵심은 이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의 출자 전환입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해서 과거에 쌓아뒀던 대손 충당금을 출자 전환하면서 채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환입을 한 건데요. 실제 제너시스 BBQ 글로벌은 지난해 미국 법인 지분 18.12%를 209억 원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을 95%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장부가액이 기존 13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16배 가까이나 급증했는데요. 반면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규모는 34억 원 수준으로 6.5%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손 판매 관리비 계정인 대손 삼각비가 비용에서 이익으로 환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대손 삼각비 51억 원이 비용으로 잡혔지만 지난해에는 31억 원이 환입되면서 오히려 이익으로 잡혔고 그 결과 이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94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은 턴어라운드 같긴 하지만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흑자를 실제 영업단에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일회성에 가까운 회계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으로 장부상 비용만 줄었을 뿐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창출력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해외 종속법인들이 여전히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는 이들 법인에 대한 제너시스 BBQ 글로벌의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너시스 BBQ 글로벌이 이번 회계 처리 과정에서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를 했지만 오히려 이 지분율이 늘어난 만큼 향후 미국 법인에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거나 미국 법인이 잘 안 될 경우 이 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다는 점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BBQ 측의 입장이 더 궁금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런 회계적인 어떤 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해외 법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법인은 현지 가맹 사업 활성화, 또 중국 법인은 신규 매장 오픈 등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워홈 얘기입니다. 아워홈이 현 경영진이 지난 6월이죠.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 경영진은 하나갤러리아 출신 인사들로 꾸려져 있고 구 전 부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번 문서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낸 것인지 사건의 뼈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법원에 고소인인 아워홈의 명의로 이제 처분 불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혀졌는데요. 대상은 구본선 전 부회장입니다. 구 전 부회장은 재임 중 이 주총 결의 없이 보수 인상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 등을 사들이면서 현금화한 혐의 등으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요. 이후 쌍방 항소로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건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경영권이 한화 측으로 넘어간 이후 현 경영진들이 피해 회사인 아워홈의 이름으로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구지은 전 부회장이 현재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벌 불원서의 제출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윤리와 또 신뢰, 책임의식의 부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사안을 두고 구지은 전 부회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 경영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또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까지 포기한 행태라면서 이 비상장사여도 항상 투명 경영을 강조하고 또 실천하신 구자학 선대 회장님의 경영 정신과 또 회사의 명예가 이번 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권한이 클수록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 뜻을 맞추는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참담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2심 판결에서는 주주와 임직원 또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사안이 정의롭고 엄정하게 다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한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경영에서 배제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지은 전 부회장의 경우 한화가 인수하기 전에 아워홈 내남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아워홈을 지켜오고 경영을 행사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2023년 언니인 구미연 전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오빠 구본성 전 부회장과 함께 같은 편에 서면서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이 경영에 손을 못 대는 사이 아워홈은 지난 5월 김동선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를 주도하는 하나그룹 3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언니와 오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가 하나 측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급하게 회사를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지은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던 막내로서 정말 참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회사가 다른 경영진의 손에 좀 넘어간 부분도 사실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었던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의 입장도 일정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의 비판에 대한 아워홈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먼저 아워홈은 하나그룹에 넘겨진 이후 신임 대표이사로 하나갤러리아 미래사업 TFT장 출신 김태원 부사장과
이런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을 했고요. 이와 함께 이종성 하나푸드테크 전 대표, 그리고 류형우 하나갤러리아 최고 투자 책임자 등을 사내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아워홈 관계자는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회사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모두 복구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손실 복구와는 별개로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부분은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CJ E&M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CJ E&M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흥행과 또 글로벌 플랫폼과의 제휴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적 부분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CJ E&M의 올해 2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129억 원, 영업이익 2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12.7%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9% 감소를 했는데요. 이는 커머스 부분의 투자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CJ E&M은 올해 2분기 CJ 온스타일의 상품 고도화 및 온 오프라인의 마케팅 등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을 했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존 방송 중심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플랫폼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엔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엔터 쪽에서만 실적이 좋게 기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엔터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증가를 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은 티빙 가입자 수 증가에도 광고 시장의 침체 여파를 좀 피해가지 못하면서 이 부분은 외형이 감소했지만, 영화 드라마의 경우 해외 프리미엄 콘텐츠 딜리버리 확대와 또 국내 콘텐츠 해외 유통 다각화 영향으로 실적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피프스 시즌이 이 시즌제 드라마를 글로벌 OTT에 제공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영향이 컸는데요. 또 음악 쪽은 일본에서의 아티스트 음반 판매와 콘서트 성공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라포네 엔터테인먼트가 분기 최대 매출액인 922억 원을 달성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네. 실적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엔터 부문이 2분기 실적 개선 이끈 만큼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글로벌 플랫폼과의 제휴 강화 또 오리지널 컨텐츠 확대 계획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CJ E&M은 엔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사업을 영위할 계획일까요? 네, CJ E&M은 하반기에도 부문별 전략적인 핵심을 이어간다는 전략인데요. 먼저 미디어 플랫폼 부문은 폭군의 셰프, 그리고 태풍상사 등 기대작과 환승연애와 같은 티빙 오리지널, 또 KBO 중계 등을 통해서 시청률과 가입자 확대에 나섭니다. 영화 드라마 부분은 피프스 시즌 제작작인 위대한 전사, 그리고 히츠 앤 허즈 등 글로벌 OTT 공개장을 늘리고 또 베니스 영화제 경쟁작을 앞세워서 해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음악 부분은 보이즈 투 플래닛과 같은 프로젝트로 계속해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제로베이스 원, 또 INI 글로벌 글로벌 공연 및 또 2025년 마마 어워즈 등 어떤 라이브 콘서트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커머스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진한 시장인 만큼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좀 쇄신을 할까요? 네,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 영상 쇼핑 콘텐츠 IP 강화와 또 티빙, SNS 등 외부 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이 대형 셀럽과 협업한 신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IP를 론칭해서 몰입감 있는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고, 또 물류 측면에서는 당일 도착 배송 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해서 배송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2025년 FW 시즌을 겨냥한 신규 브랜드와 또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서 상품 차별화와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CJ E&M 오늘장 주가 5%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6거래일째 주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증권가의 평가도 좀 우호적인 가운데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 제시한 곳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나온 이제 주말사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는 CJ E&M과 경기도 측이 K컬처 밸리를 두고 현재 5천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이 또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관련한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CJ E&M 실적 소식까지 확인해봤고요. 보도국 신현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고인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1% 상승 보이며 강보합권 정도 보합권 등락 보이면서 3,210포인트 선 등락을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1%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주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표 종목 가운데 삼성 SDI도 4%대, 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6% 넘는 강세,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4%대 강세고요. 오늘 LS 그룹주를 비롯해서 이제 전력 설비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도 상승.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자 오름세를 보입니다. 반면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조선주, 특히나 하나오션의 주가는 여전히 7% 안팎의 하락을 보이면서 10만 8천 원 선까지 주가는 밀렸고요. 반면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은 이 가운데 있어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5%, 에코프로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오늘은 2차 전지주와 또 엔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장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현재 10%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CJ E&M을 비롯한 SM의 주가도 4%대, JYP엔터테인먼트도 3% 넘는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일부 로봇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장에서는 바이오 쪽 일부 종목들 좀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는데요. CGN의 주가가 8%, 메디톡스 7%대 하락세, HLB도 4%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케어젠의 주가도 2%, HK이노엔, 젠베스 등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부분 체크해 보자면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수세 보입니다. 현물 쪽에서 코스피에서는 1,500억가량 매수세 보이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지난 주말에 팔았던 부분을 모두 다시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 연속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매도가 현재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얼마나 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